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정말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25일 최종 진술로 변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전망은 어떤지 다양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의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켈로그 미국 대통령 특사가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서방의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다음 달 중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정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었지만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쯤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추가로 들어온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기일에서는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등 이제까지 다루지 못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탄핵 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전례를 보면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종료 직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 측은 깎이지도 않은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신문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 초반부터 사실상 야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검찰 특활비가 줄어 범죄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거나 예비비가 줄어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안 등 야당이 중심이 돼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두고 일방적인 폭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레프레젠터티브 디모크라시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한 총리는 계엄이 부적절했다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이유와 맥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원전 예산 삭감 등 사실관계 파악조차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깎이지 않은 예산을 야당이 깎은 것처럼 주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있다. 대통령이 담화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 시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계엄은 없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 내내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퇴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의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석 뒤 말씀 없이 퇴정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 체포 관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엄 당일 자신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 차원의 통화였다고 강조하며 다만 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홍 전 차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만하죠. 홍 전 차장은 다만 앞선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여전 사령관의 위치 추적 요청은 검거, 체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인사 체포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죠.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증거만 230건, 약 7만 페이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료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2차 준비 기일로 잡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13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230건, 무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료가 너무 많아 기록을 들여다보는 데만 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기록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다시 한번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따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를 해본 뒤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집중 심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법원 근처에 50개 부대 3천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도 내부 보안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는 이슈 자체가 많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엔 곧바로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구속 기한이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열흘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접 준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공소 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루어졌다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할애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겁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논리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석방될 땐 공범이나 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신문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열흘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을 오가면서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동선을 따라서 탄핵 찬반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 차량 행렬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건 아침 8시 35분. 윤 대통령은 20분 정도 뒤인 8시 54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 도착했습니다. 13분 만에 끝난 공판 준비 절차에 이어 1시간 남짓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신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첫 형사재판이 탐색전 끝에 짧게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헌재 근처에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 문화예술인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 대통령 동선에 맞춰 법원과 헌재 주변에도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10차 변론 끝까지 헌재에 머무른 윤 대통령은 늦은 밤이 돼서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어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경정계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뒤 10여일 만에 열렸습니다.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현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문은 끝내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럼 가장 진전된 의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대표님 혹시 오늘 합의를 좀 있을까요? 네, 대변인들이 발표할 거예요.
주요 의제들 가운데 추경 편성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 협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과 연금 개혁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같이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제의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를 하자라고 그러고. 반도체 특별법 역시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거듭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현행 제도를 어떻게 잘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나 끝내 어쨌든 합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나 국회 통상특위 구성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와 에이펙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격인 첫 회담에서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향후 실무 협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되면서 2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류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기업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IMF 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와 TSMC에 역전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위기를 맞는 모습이라며 위기의 징후들은 수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51%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60곳을 대상으로 고환율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차손 발생과 생산 비용 증가가 가장 많았고요.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최종 결정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최종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쯤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추가로 들어온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기일에서는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등 이제까지 다루지 못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탄핵 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전례를 보면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종료 직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에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이 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흔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의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하라는 이유가 궁금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적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걸 왜 보좌관에게 시켰냐며 거듭 그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가지고 나온 건 계엄 다음 날 복귀에 적은 세 번째 메모였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체포조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명단은 모두 3번 적었는데 첫 번째는 계엄 당일 여전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10명에서 12명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지시해 다시 적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다음 날 보좌관에게 복귀하도록 한 것으로 이후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덧붙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좌관에게 메모를 적게 한 이유 등을 캐물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보좌관이 체포조 명단의 존재를 아는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시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YTN 염혜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도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측과 여당은 CCTV에 나타난 동선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해들어서 메모로 남긴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이 예정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계엄 당일 CCTV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밤 10시 56분쯤 홍 전 차장을 태운 차량이 공관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2분 뒤 본청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차장이 밤 11시 6분쯤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앞선 진술이 영상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역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정리해보니 첫 통화 때는 정확한 체포 대상을 듣지 못했고 8분 뒤인 밤 11시 6분 사무실에서 통화하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 통화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터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거듭 진술했는데 국회 측은 유리한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한 거라면서 CCTV상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주목을 받았던 증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뒤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칭찬인지 질책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조 청장이 당시 통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과 14분 35초간 통화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표현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며 대통령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치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때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조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아 질책받은 건 아니라면서 계엄 당시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셔트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착석 5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같은 심판정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면서 결국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재판장에 출석 확인 뒤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섭니다. 구치소 복귀 관측도 나왔지만 증인으로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들하고만 상의하고 퇴정한 데 대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차 변론에서 변론 시작 직전 헌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과 달리 이번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인 오후 5시 10분쯤 심판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에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변론기일 출석을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회에서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범죄 집단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건데 야당은 명태균 의혹으로 재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방송 토론회 발언에 여당은 전과 사범이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일부 선진국에도 존재한다며 거짓말을 거짓말로 돌려막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합니까? 여기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12개 혐의로 5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당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당을 계엄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한몸이라고 몰아세워온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고리로도 둘을 엮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알고도 쉬쉬한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연락 내역을 확보했으면서도 넉 달 동안 조사 한 번 안 했다며 답은 특검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는 거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에는 그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전 당력을 소모하다가 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끝이 다가올수록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여론전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3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에 잇따라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장교 교육생이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고속도로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향 대전 유성 분기점 근처에서 35살 남성이 차량 10여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 누운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는 그냥 1, 2차로 사이에 누워 있었던 걸로만 나와 있어요. 걸어가고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군번줄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육군 장교 교육생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근처 국도를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고창에선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주민이 숨지고 50대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모두 태웠는데 소방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튄 것 같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조미료 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소방은 전동 공구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도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몹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낮에도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보온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대기는 매우 메말랐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1도고요. 대구는 영하 3.1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가 되겠고 대구 5도, 광주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은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계엄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이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의혹이 집중됐는데요. 야당도 반격에 나섰죠. 여당이 인사청탁을 받고 거래를 주고받았을 거라면서 맞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야당은 여당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최근 김현태 707 특임단장으로부터 민주당에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면담 자리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김 단장이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에게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보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성 위원장은 당시 만난 내용을 모두 공개할 테니 만약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여당은 또 야당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 유튜브에 곽 전 사령관을 출연시킨 데다 박봉계 의원이 끝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명백한 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이에 김병주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회의장에서 말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라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야당은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시 챙긴 케이블 타이 용도를 두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법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반발하며 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죠. 이 발언이 나온 뒤에 당 안팎에서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수 정당임을 강조했다는 당 주류의 설명이 나왔는데요.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파장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의 정체성을 보수 우파로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이자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당의 정체성은 보수라고 말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그리고 중도 우파 혹은 중도 보수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의 전통에서 없었던 바가 아니고요.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보수 진영과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선 중도 보수까지 포용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거듭 옹호했습니다. 함적인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 같이 해야만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비명계인 김부겸 전 총리는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영역을 담당해온 건 역사적 사실이라며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 노선을 선언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변경시키려면 이런 당대표가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어색하다거나 보수라는 표현이 지지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보수인지 아닌지는 실천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짝퉁에 불과하고 보수 우파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촉발한 민주당 정체성 논쟁은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전국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혁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제혁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구제혁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쯔양님한테 미안한 거 1도 없습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안합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 상태였던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얻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특히 서로에게 크게 가라, 미래에 뒷돈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자 등 격려하면서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 삼아 자문료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쯔양 측은 예상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 명동에 가면 가짜 명품을 팔던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 문까지 만들었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면서 돈을 챙겼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의류 매장 한쪽, 탕비실 선반 아래 쪽문이 보입니다. 닫으면 흰 벽처럼 보이지만 뒤쪽엔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숨겨져 있고 이 계단은 매장의 실제 거래 상품인 위조 명품들을 파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비밀 매장에서 팔던 위조품은 가방, 지갑, 시계, 신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수 물품만 총 1,200점, 정가로는 38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매장으로 안내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지난 6년 동안 상표법 위반으로만 5번이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연수익은 억대인 데 비해 벌금은 6년간 1,200만 원에 불과해 똑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심지어 이번엔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문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조품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요, 제철 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싼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금딸기를 포함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철 맞은 딸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금딸기로 불릴 만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철 과일인데 딸기 값은 아직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딸기를 막 2박스 사왔으면 요즘은 1박스? 약간 이렇게 사오는 것 같습니다. 막 동생이랑 같이 먹을 때면은 막 적게 먹으라고 아껴 먹으라고 하고. 실제로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딸기 가격은 직전 달보다 57% 넘게 폭등했습니다. 감귤과 멸치, 오징어 등 많이 오른 품목들과 비교해도 딸기 오름폭은 단연 눈에 띕니다. 1월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4.0% 상승했는데요. 딸기 등의 채소나 감귤과 같은 과실 등의 농산물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농림수산품과 함께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 공산품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4%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째 올랐는데 오름폭으로 보면 1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들어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소 내리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장바구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00곳이 넘었고요. 추징액도 270억 원이나 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조 6천억 원, 건수로는 5만 5천 건입니다. 정부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료 관련 기업이 연구 실적이라며 제출한 서류입니다. 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논문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해 공제받기도 했고 혜택이 적은 일반 연구개발을 혜택이 많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짜 연구소도 17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R&D 부당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공제를 받아 적발됐고 추징액이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건수는 5배 가까이, 추징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만났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최근 냉랭해졌던 양측의 관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키이우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연 지 이틀 만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포로 송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Для нас дуже важливо, щоб зустріч і взагалі робота з Америкою була конструктивною. Разом з Америкою і Європою мир може бути надійніше.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강력한 투자 안보 협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켈로그 특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취소돼 미국의 공감을 얻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이 서로를 비난하며 협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악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친러 행보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독재자라며 휴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한 반면 President Zelensky was legitimately elected in free, fair and democratic elections. 러시아 인사들은 트럼프 말이 옳다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G7의 우크라전 3주년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하는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올해 수익 전망은 밝지가 못했습니다. 고용 시장도 대기업의 구조 조정과 정부 효율부의 감원 조치가 반영되면서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매출이 4.6% 성장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간접 지표로 통합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지난해의 5.1%에 비해 줄어든 데다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3에서 4%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We expect consolidated net sales growth of approximately 3 to 4%, including the negative impact from lapping leap year. 경쟁사 타겟과 코스트코의 주가도 하락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유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국민이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지출을 줄이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와 함께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고용 시장의 안정성도 점점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5천 명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벅스와 CNN, 다우, 사우스웨스트 항공,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등 대기업들은 잇따라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감원 조치가 향후 몇 주 안에 실업수당 신청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동안 탄탄했던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에 따라 사망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첫 돌도 되기 전에 숨진 아기였는데 이스라엘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검은 관을 옮깁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가운데 사망자 4명의 시신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됐습니다. 재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붙잡혔다가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이들은 30대 여성 시리 비바스와 2 아들, 그리고 80대 남성 오데드 리프시츠. 특히 비바스의 아이들은 납치 한 달 뒤 각각 4살과 10개월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들이 살아서 돌아가길 바랐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정부 지도자들이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질들이 석방될 때마다 생중계하던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번 시신 인도 행사의 사진과 영상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It's mind-boggling. I think it's beyond human comprehension. The sense of loss, the sense of rage that permeates, I think, most of Israeli society. 네타냐후 총리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נ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נשמיד את הרוצחים, נחסל את החמאס, ויחד, בעזרת השם, נבטיח את עתידנו. 유엔은 하마스가 대규모 공개 행사를 열어 유해를 전시하듯 인도한 것은 혐오스럽고 잔인하며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폐렴으로 일주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명쾌하지 않은 초반 설명이 뜬 소문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렴 진단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주일째 입원 중인 로마 제멜리 병원. 쾌유를 기원하는 초와꽃이 가득합니다. Io sono fiduciosa e auguro una pronta guarigione al Papa e un Papa straordinario, una persona stupenda e straordinaria e tutto il bene. Preghiamo tutti insieme per lui. 교황청 측은 교황이 열도 없고 전반적인 임상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보좌진과 업무도 처리했다고 설명하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È un combattente, quindi questa battaglia io credo che la vincerà. Ci vorrà tempo, ma la vincerà. 88살로 고령인 교황은 지난주 금요일 기관지염으로 입원했으며 이후 양쪽 폐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령의 폐렴까지 겹치면서 교황이 이미 선종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마저 퍼졌습니다. 이 같은 루머 확산에 교황청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교황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의 제한으로 의구심이 계속되는 만큼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내부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게 교황청의 전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을 이미 모두 취소한 교황. 일요일에 병원에서 정오 3종 기도를 깜짝 진행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또 한계를 크게 개선한 양자 칩을 개발했다며 수년 내 상용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현지 시간 19일 공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입니다. 손바닥만한 단일 칩 속에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해 양자컴 기본 연산 단위인 큐비트를 8개까지 구현했습니다. MS는 큐비트를 최대 100만 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수년 내 상용화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we're looking at devices with more qubits. More complexity gives you the ability to do richer computations, heading towards and beyond error correction. 양자컴이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신소재 개발과 보안 분야 등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양자컴 기술이 접목되면 연산 속도를 100배 향상시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MS 측은 이번 자체 개발한 양자칩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반도체 발명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자컴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구글도 지난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를 능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BM 역시 오는 2029년까지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선 주요 기업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관련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죠. 보호무역 빗장을 채운 미국과 달리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으로 서비스업 분야를 거론하면서 이 한류 제한령까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외국인 투자 안정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 통신,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3년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도 27%나 줄어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推动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的提速加力，进一步压减市场准入负面清单事项。 늘 해왔던 말이지만 미국과 관세 전쟁 국면 속에 립 서비스로 그치지 않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보호무역 빗장을 채운 미국과 달리 중국 시장은 세계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8년 만에 한류 제한령 해제설까지 돌면서 관련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획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앞서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 주석을 만났을 때도 한류 재개방을 시사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要增进人文交流，加强人民之间的友好感情。双方要相互支持，今明两年分别举办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 그러나 극우파의 반중 여론 자극과 우리 정부의 중국 AI 챗봇, 딥시크 차단 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공동성명에 담아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안령 자체가 없었던 만큼 풀 것도 없다는 입장인데다 현지의 한류 선호도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이 소식은 김승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Why aren't you dead? Multiples. 위험한 인물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서류 출력하듯 태어나길 반복하는 소모인간 미키. 우주행성 개척에 투입된 미키가 사랑하고 좌절하고 또 이겨내는 여정을 그립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SF 영화지만 공 감독 특유의 짠내나는 휴머니즘이 녹아 있습니다. 너무 착하지만 찐따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수한 뭐 천재적인 두뇌나 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품 속 독재자 캐릭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연기한 배우와 감독 모두 이를 부인했습니다. We didn't want him to be anyone in particular, and we wanted him to be everyone. He's an archetypal petty dictator. 저도 신기하고요. 근데 어느 또 미국 분은 혹시 그 작년에 그 사건 후에 뭔가 일부 재촬영해서 넣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100% 없습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에게보다 200배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작이지만
공 감독은 그저 찍고 싶은 이야기를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더 큰 예산을 영화를 찍어야지라는 목표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언제나 찍고 싶은 스토리와 찍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장면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아지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특별한 메시지보단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꼭 극장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만큼 날이 춥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3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조금 더 지속하니까요. 조금 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1도, 대구는 영하 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가 되겠고 체감온도는 3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하면서 대기가 무척 메말랐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은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